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수사 정보 전달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이원석 후보자가 전달한 것 또는 그 정보를 받은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에 대한 재판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 사건과 관련된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 심사를 하면서 어떤 정보를 상관에게 보고한 것이 문제가 됐었던 사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1심 재판을 보면 결국은 사법부는 그리고 또 판사는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와 관련돼 있는 사건 또는 어떤 비위가 있는 사건이 비위가 있는 판사가 사건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그 판사가 진행한 사건 또 판결에 대한 신뢰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위 법관에 대해서는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그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박준희 의원님께서도 판결문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지만 미리 윤리담당관실에서는 그러한 수사가 진행되거나 비위가 있으면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감사관이 이원석 총장 후보자에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정보 요청을 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검찰에서도 매우 사회적인 관심과 이익을 끄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알려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네. 많았고 네. 다른 법관들에게 퍼질 거다 이런 식의 마타도도 네.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법원과 어떤 어느 정도의 소통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원석 총장 후보자에 대한 그리고 윤리감사관에 대한 재판은 아니었고 방론으로 설치된 것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비밀로서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다고 봐서 해당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사건 맞지요? 예, 좀 그 사안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만 네, 네. 거기에도 그 재판 과정에서도 그 해당 피고인이 예.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일부 설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정보 제공이 행정처의 윤리감사 담당,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졌었고, 여러 경위로 봐서 이것이 1심 재판에서 물론 다른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법무장관님, 예. 예, 이원석 총장 후보자가 아까 어떤 경위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보가 제공됐는지에 대해서 뭐 본인으로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수사가 방해된다거나 아니면 수사 진행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초래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식의 어떤 이런 사전 설명이 수사 성공에는 도움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3자에게 또는 당사자에게 다시 누설이 돼서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까? 법원이 그럴 곳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분들께서 제공된 정보의 내용만을 언급하시고 다른 내용은 언급하지 않으셔서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 조직법과 중요 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에 관한 예규, 감사 업무 관련 사항 신속 보고 지침, 법원 홍보 업무에 관한 내규, 기관장 직무 편람, 사법부 홍보 우기 관리 매뉴얼 등 각종 예규와 지침, 관련 규정 등에 의해서 윤리 담당 감사관이 이 사건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금 판결문에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이 판결문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재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법 행정상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관련 규정, 지금 말씀드린 규정들입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법관의 비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상급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의 담당자만을 상대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사건 정보 제공 행위나 아니면 담당 영장 판사의 보고 행위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사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뭐 특별히 문제 예, 뭐 어차피 예. 그 영장 전담 법관님들에 대한 거는 아까 사건이 진행 중이니까 제가 더 언급할 수 있는 문제는 예. 아니고요.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당시 예. 문제 없다고 봤고 그런 취지에서 문제 없다고 보고 제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청법 시행령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등이라고 하는 그 문헌 때문에 사실은 아까 법제처장이 말씀하셨지만 위임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지만 법무부 장관님으로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라고 하는 그 문헌의 취지에 비추어서 그리고 입법 과정에 비추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해서 이 사건 시행령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취지신가요? 저는 오히려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던 그 취지는 법문에 법문과 관계없이 존중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위증과 부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게 된 그 취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지금 현재 시스템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면서요. 오히려 무고죄 처벌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송치한 경우에는 무고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불송치 사건에서는 무고인지가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반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고소인이 무고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경찰이 잘못 판단한 경우에만 이제 무고가 되겠죠. 근데 역으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송치하지 않은 불송치 사건 같은 경우가 진짜 무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고 여부의 수사는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종결,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이게 결정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 수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허위 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이 됐고 실증적으로도 무고에 대한 처벌이 최근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무고 혐의를 중대범죄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